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서 그 어려운 금리, 환율 이런 거 주가 예측을 하고 시장 평가를 받아서 했죠. 뭐 그런 걸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쌓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라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뭐 요즘도 4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 살아있길래 이렇게 좋은 분들을 오늘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가끔 부자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우리가 부를 크게 축적할 수가 있고요. 또 기업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1시간 동안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8년, 2020년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정말 빨리 극복했어요.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 버렸고요.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마 내년 세계 경제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러 가치 많이 올랐는데요.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 3년 동안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돈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다면 금리 부담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이 금리 상승 거의 끝나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주가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면은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같죠. 사실 언론에서 저를 뭐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를 미리서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실제 경제는 어떻습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늘 사이클이 반복되죠.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산 게 아니라 지금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왔죠. 여러분이 소비를 줄였어요. 기업이 투자를 줄였죠.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많이 나빠진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돈을 엄청 썼어요. 여기서 G라고 됐는데요. 국채를 발행하지 엄청 썼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어떻습니까?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엄청 풀은 겁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죠.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2019년 책을 쓰면서 2020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가도 급락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었는데요. 근데 2020년 코로나가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실해던 정부가 또 돈을 씁니다. 중앙은행은 또 금리 내립니다. 돈 풀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됐냐면요, 여러분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0%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 성장합니다. 얼마나 빠른 회복입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IMF가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졌는데요.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어요. 2008년에 선진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76%였는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136%까지 급증해 버렸죠. 신흥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기업 부채가 59에서 121%까지 늘어나 버렸죠.
우리는 누가 부실해졌습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늘 보시죠. 가계가 부실해졌습니다. 여러분 97년 우리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외환위기가 왜 왔죠? 80년대 말에 우리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정말 많이 늘린 겁니다. 근데 90년대 돌아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97년의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우리가 구조조정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정부 부채가 6%밖에 안 됐어요. 정부가 정말 건실했죠. 그래서 167조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 1분기, 2분기 통계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고 기업부채 외환위기 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고요. 정부 부채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는 없죠. 특히 가계부채 이렇게 높은 나라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도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닌데요. 부채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으로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쓸 텐데요.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도록 감시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 우리나라도 부채에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만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방향은 똑같아요. 제가 빨간 선으로 마샬 K라고 그려놨는데요. 이 마샬 K가 뭐냐면 GDP, 실물에 비해서 돈 M2가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이기 때마다 늘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수직으로 늘어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돈을 많이 푼 거예요. 저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죠.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채권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 올리고 돈을 줄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금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이 4%를 넘어섰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여러 방송 언론에 나와가지고 채권 좀 사십시오. 지금 채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은 거품이 해소됐다는 거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어요. 시가총액을 GDP로 나는 법비지수라고 그러죠. 작년 4분기에 334%였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급격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주택시장이에요. 여러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왔습니까? 집값이 2배 정도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가게는 돈 빌려가지고 집을 샀죠. 집값이 오르니까 또 소비를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2006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락하자 가계가 부실해지고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집값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소득, 물가, 렌트에 비해서 주택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서야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채권은 거의 붕괴되고요. 주식시장은 반쯤 와 있고 미국 경우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낮고 경기만 좋으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저렇게 오르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7%대 아닙니까?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목표 2%입니다. 근데 7% 되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 연준이 얼마나 가감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수직으로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죠.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금리를 저렇게 오르는데 부채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산가의 거품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만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마저 나빠지고 있죠. 우리가 경기를 볼 때 OECD의 선행지수라는 거 있어요. OECD가 각국 경제를 전망해서 선행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근데 저 선행지수가 우리가 작년 5월을 정점으로 꺾였죠. OECD 전체도 7월을 정점으로 꺾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지수가 꺾이면요, 주식 투자는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OECD 전체하고 우리 선행지수 보면 우리가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저점에서 정점에서 우리가 선행하죠. 여러분이 우리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 흐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주요 전망기관들이 제가 파란 선으로 그런 것처럼 세계 경제가 꾸준히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작년 상반기 책을 내면서 올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 나빠지고 내년에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전망기관이 저 빨간선 경로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IMF마저도 지난 10월 달에 경제 전망하면서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세계 경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또 다음 달 초에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데요, 10월 전망보다 훨씬 더 낮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서 인용한 그림인데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경제 위기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어요?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 금리 과감하게 인하하고 돈을 풀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물론 위기가 오면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쓸 거예요. 부채가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쓸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쓸모없는 무기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니까 중앙은행 금리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 노조스 같은 사람은 다가올 경제 위기는 자기 80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늘 위기는 제가 반복됐다고 그랬죠. 위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길목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현금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 3,300 넘었을 때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식 비중 많이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 3,300 넘었을 때 코스피 2,200 갑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여러분 다 욕하셨죠.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했을 때 조회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댓글이 욕이었대요. 그래서 그 기사를 쓴 저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욕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한테 기사 읽어보라고 보냈다, 이런 농담을 하던데요. 그렇게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예요. 여러분이 멀리서 보세요. 좀 수치가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모든 연구기관이 다 경제 성장률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올별로 체크를 하는데요, 올이 바뀔 때마다 낮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내년에 0.4% 성장한다고 그랬는데요, 내년 1월 가면은 저게 더 낮아질 겁니다.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환율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달러만 강세고 모든 다른 통화가 약세였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 수치보다는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요. 내후년에 유로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위안화 강세, 엔 강세죠. 내년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후년에는 달러 가치만 떨어지고 다른 모든 통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올해하고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성장률 보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모든 나라가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리라고 전망해 놨는데요, 한 나라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중국이 올해 3.3%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4.9%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를 엄격하게 규제했는데 그 규제를 풀면서 소비가 좀 증가할 것이다. 아마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만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높은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이 자료 제가 여러분한테 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환율이에요. 올해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보면요, 제가 빨간 선으로 추세선 그려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크게 떨어졌어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했죠. 유도했죠.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요,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려우니까 85년 9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다 선진국 모아놓고 우리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하라. 이게 플라자 협의죠. 그 이후로 달러 가치가 무려 51%나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 무슨 일이었냐면 정보통신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정보통신혁명으로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상품을 싸게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한 거예요. 이런 걸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경제를 믿고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죠. 그리고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 23%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40% 떨어집니다. 올해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올해 달러 가치가 오르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돈이라는 게 눈이 있습니다. 수익률 높은 대로 돈이 이동해요. 올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요. 근데 주요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얼마 전에 115였죠. 근데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달러 가치가 정점 쳤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내후년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그랬죠. IMF마저도 올해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는데요, 2027년까지 미국 비중 축소, 그거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30%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국제결제은행 통계예요. 지난 10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달러 가치가 무려 34%나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30% 과대평가된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때 미국에서 아까 신경제라고 그랬죠. 정보통신혁명으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신경제,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를 극찬하던 시기였었어요. 지금 미국 경제 그 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은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다른 통화 가치는 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요,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이 있었죠.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왜 많이 떨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예요. 우리 수출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안정되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돈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경제 나쁘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전에 1,440원까지 갔었죠. 그런데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300원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여기서 오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430원에서 정점을 쳤다. 앞으로 2, 3년에 걸쳐 가지고 달러 가치가 30% 떨어지고 그럼 원화 가치는 최소한 20%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예요. 아까 제가 OECD 선행지수 보고 여러분 이거 주식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월 선행지수를 발표해요. 제가 파란 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여러 가지 지표 봅니다만 저것도 하나 중요한 지표예요. 제가 저걸 예측해 보니까 6월에 꺾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게 올라가는 거 보고 주가가 밀려서 선반영하겠지만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 잘 지키는 거죠. 무릎에서 사가지고 목에서 파는 게 중요합니다. 저게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무릎 정도에서 사거든요. 바닥에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저게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1, 4분기 이전에 저점이 나오고 약간 반등 추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거나 경기를 알아야 되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저거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뭐 세계 주요 전망 기관이 경제 성장을 올해보다 낮다고 전망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1.2%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보다 좀 더 낮은 수치인데요. 우리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좋은 게 없거든요. 저것보다도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은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잠재 성장률이 80년대 10%였습니다.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잠재 성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15세에서 64세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얼마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인구 감소 심각한 거죠. 자, 우리 기업들이 자본 투자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 많이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쉽지 않죠.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한번 개선해 보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사회적 가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저런 요소를 보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제가 우리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성장률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저렇게 떨어지는 날 세상에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10% 성장했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 선배들 간호원 강부로서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들 담보로 빌려온 돈 일부가 포스코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제가 포스코 강의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임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네 회사 만들 때 초기에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포스코 잘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경제성장 우선했다는 거죠. 전두환 정부 때도 우리 10% 성장했어요. 후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삼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삼조 호황이라는 게 뭐죠? 전 세계적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였었어요. 80년대 들어서 미국이 어려우니까요, 사우디 부추깁니다. 사우디한테 원유 생산 좀 늘려봐라. 요새는 사우디가 미국 말 잘 안 듣죠. 그때는 말 잘 들었어요. 사우디가 원유 생산 늘려주니까요, 배럴당 유가가 27달러, 8달러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안정되죠. 물가가 안정되니까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저유가, 저금리로 전 세계가 소비를 많이 늘리죠. 예,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어려우니까 아까 85년 플라자 앱을 통해 가지고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했다는 거죠. 엔이 급격하게 강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유가 저금리가 세계가 소비를 늘린 데다가 엔까지 강세되니까 우리 수출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6년, 88년에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합니다. 이게 3조 호황이라고 그러죠. 전두환 정부 후기에 있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들어서 3조 호황이 끝나요. 수출이 안 되니까 노태우 정부가 뭘 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어요? 각종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주택 200만 호 건설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한 겁니다. 이때 일산 분당 신도시 건설했죠. 주택 200만 호 건설. 뭐 그때 기억에 생생합니다만은 제가 일산 분당 아파트 청약을 9번이나 했는데 다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도 경쟁률이 뭐 120대 1 안팎이었거든요. 건설로 9% 성장한 거예요. 김영삼 정부 들어가죠. IMF 경제기 맞았죠.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 이전에 고성장 때 쌓인 은행 기업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IMF 경제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빼앗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기업 살리고 나쁜 기업 없애는 게 구조조정이죠.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되니까 기업이 없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었죠. 근로자들 해고당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5%로 떨어진 거예요.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결과가 양극화 고용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지방균형 발전, 동반 성장, 그 다음에 분배복지 이런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을 나주로, 뭐 거래소를 부산으로 이런 식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균형 발전, 소득 불균형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7% 성장 내세웠습니다. 근데 3.3, 박근혜 전 대통령 4.74를 내세웠죠. 4% 성장 내세웠어요. 근데 3.0, 지난 문재인 정부 2.3입니다. 지난 정부가 추구했던 정책 방향이 뭐였습니까? 포용적 성장이었어요. 포용적 성장이 뭐죠? 경제 규모가 10%, 8%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가 파이가 커지니까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경제 늘어나는 파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모순이죠. 축출 자본주의 반대말이 포용 자본주의입니다.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게 포용 자본주의였었는데요. 뭐 크게 개선된 건 없어.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 8.15 경축사 같은 거 들었죠?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윤 대통령의 철학은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서 도약하고 그거를 나누자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요. 저 계단을 한번 올라서 보자는 겁니다. 정말 저도 올라서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을 결정한 앞서 보니까 올라서기 쉽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5년 2%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정부 관련 연구인 기관인 KDI도 뭐 2주 전인가 앞으로 5년 우리 잠재성이 2%로 추정한 거거든요. 계단이 또 한 단계 떨어진다는 겁니다. 차별화는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 중 36%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에요. 우리 36%가 1년간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금리 올랐죠? 경기 나빠지고 있죠?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는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별화는 심화되고요. 여러분이 투자하신다면 정말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가 세계보다 과거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죠. 자, 최근에 금리 정말 급등했죠. 예, 그런데 제가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추세선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예, 저는 하락 추세에서 최근 2년 반 동안 상승이다. 지금 거의 고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행한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갔다가 어제 3.4%까지 떨어졌어요. 은행채 금리도 떨어지죠. 조만간 대출금리, 예금금리 떨어질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잠재성장률이 2% 안팎이다. 경제성이 낮은데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 상승 물가 때문입니다.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 상승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있다. 요새 일부 기업들 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경제 근본 펀더멘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건 돈의 수요예요. 저축이라는 건 돈의 공급입니다. 근데 97년 외환위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돈이 부족한 경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계속 저축이 투자보다 많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겁니다. 물론 차별화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지난 6월 말에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41조 원이나 됩니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변화예요. 우선 이거 일본 사례입니다. 여러분,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럽니다.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건 많아요.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입니다. 기업은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데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에 운영하죠. 가게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니까 일본 은행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했어요?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죠. 유가증권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 아니면 채권이죠.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삽니다. 채권만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성장을 먼저 떨어졌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경제죠. 저런 상황에서 일본이 채권을 저렇게 많이 사니까요, 일본 금리가 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누가 어려워집니까? 보험회사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보험회사들이 상품 팔 때 일부 상품 최저금리 몇 % 주겠다 이렇게 팔아놨는데요,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 금리를 내줄 수 없어가지고 13개 보험회사가 4개로 통폐합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은행들이 채권 사가지고 금리 떨어뜨려가지고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가니까 그 돈 가지고 은행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계 절대적으로 부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매년 연간 개념으로 보면은 그래도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습니다. 자금 잉여 주체로 가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자금 부족이면돼요. 부족 주체인데 아직 기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업들이 941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덜 빌려 쓰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 금융그룹 회장, 행장들 만나보면요, 고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 윤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행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가증권 운용에 있을 것이다. 그만큼 기업 자금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은행, 자기 자본을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해 주느냐, 특히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해 주느냐, 여기에 은행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 우리 경제, 우리
예, 자금 순환표 보면은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예,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돈이 남아돌고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다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금리 2년 반 동안 오른 것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예, 금리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글로서도 얻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 제 이야기예요. 예, 제가 2013년 3월에 하던 회사 팔았어요. 투자한 자금이 좀 돌았는데 S생명 보험회사 부사장이 저한테 직시연금 좀 하나 가입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입했죠. 직시연금 가입하면 매월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2014년 3월에 제가 2억 가입했는데 4월에 51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28만 원을 받습니다. 51만 원, 28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으로 운영하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먼저 들어갔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예,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예, 건강하시라는 겁니다. 예,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제 또래들 다 은퇴했고 제 선배들도 다 은퇴했어요. 그런데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글쎄요. 업이 있어야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선배 변호사 자기는 돈 관리를 부인한테 맡겼대요. 그날 저녁에 가서 부인한테 우리 돈 얼마나 있어요? 여쭸더니 부인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왜 남의 돈을 물어봐? 농담이었겠죠. 그 다음날 KBS 1TV를 들었더니요. 동물의 왕국 수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사자가 수사자 역할을 할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역할이 끝나니까 그 수사자 굶어 죽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MC 허참 씨라고 있었죠. 고인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아내는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꾸중 들을까 봐. 오후 되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다. 우리 남성분들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 그러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한 여러분이 직을 오래오래 유지하셔야 됩니다. 회사 다니면서 사장까지 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직을 유지하는 동안 하나의 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에 다니는 친구, 제 제자입니다. 거기서 한율을 담당하죠. 근데 저희 학교 와가지고 이론을 공부했어요. 이론하고 실무하고 합쳐가지고 한율의 99%는 한율이다. 경제 99%는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 친구는 한율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요새 한율 불안해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 찾습니까? 글 써달라, 강의해달라. 한율이라는 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K방송에 한 경제 쇼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청취자 소감을 받거든요. 어떤 분이 은행 정년 앞서 한 4년 먼저 퇴직을 했더라고요. 근데 목수일을 배웠다는 겁니다. 은행에 다니면 아침, 저녁 은행 시계에 맞춰야 되는데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자유롭고 충분한 용돈, 나갈 사무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직을 오래 유지하고 꼭 업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요새 우리 정책당국이 은행들한테 어떤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 3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금리 부담이 많았었죠. 그래서 정책당국이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금융회사에 권유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네, 그런데 또는 2, 3년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은행금리 5% 주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높은 겁니다. 빨리 은행예금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는 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자산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주식 투자 하셨죠? 2020년 제 아내도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이 좀 넘었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360만 명, 2배 이상 늘어버렸더라고요. 제 아내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2020년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하니까 주식 투자 시작한 거죠.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돈 벌었다고 기분 좋아합니다. 작년에는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주식 꼴도 보기 싫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30~40% 손해본 게 많이 있거든요. 제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는, 네, 제가 저 파란 선이 우리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예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주식 보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근데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40여 개 종목 가지고 있어요.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잘된 것만 더 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니까 15개 종목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며칠 후에 몇 개 줄였냐 그러니까 40개에서 2개 줄였대요. 38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발 공부 좀 하고 주식 투자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보는 모든 경제 지표에서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경제 지표에서 가소평가의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했던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잘 되면 우리 경제성이 올라오고 기업이익들하고 주가도 올라갑니다. 상관계수가 0.86이나 돼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수출도 증가했지만은 주가가 너무 앞서갔죠.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여러분이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죠. 개가 코스피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40% 정도 앞서갔어요. 지나치게 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개라면은 주인이 달 따라오는지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3,300 같던 주가가 지난 9월에는 2,150까지 떨어지면서 지금은 개가 주인 뒤로 가버렸어요. 저평가형에 들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처럼 올라갈 때는 40% 가대평가되고요, 떨어질 때는 20% 가소평가한 겁니다. 여기서 가소평가가 좀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내년 1, 4분기까지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소평가 더 확대되면 어떻습니까? 야, 주식을 정말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더 지금 주식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가소평가액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어떻게 주가가 떨어져?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가소평가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서서히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송, 유튜브 방송하면서 올 4분기 한 30% 정도 사시고 내년 1분기 한 70%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부동산 가격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일본 사례예요. 일본 집값이 80년대 중후반 급등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85년 9월 플라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엔 강세를 유도하니까, 엔이 강세되니까 일본 수출 기업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주고 금리를 많이 내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가도 집값도 저렇게 급등한 거죠. 그 다음에 집값에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35세, 55세 인구예요. 저 인구가 어떤 인구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90년대까지 일본 집값이 급등한 겁니다. 근데 집값이 저렇게 오르고 자산가격이 오르니까 일본이 이제 90년대부터 금리를 올려버리죠. 저 인구도 줄어들죠. 그래서 집값이 급락해요. 거품이 붕괴되죠.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중후반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집 사면 올랐으니까요. 근데 집값이 급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자, 우리 집값, 아파트죠. 미국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KB 국민은행 기준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전도시 평균이 75%. 이번에는 사실 서울보다는 상승률로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대도시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대구, 대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서울, 강남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이 추세를 결정하는 게, 집값 추세를 결정하는 게 주가, 금리, 대출 금액이에요. 이게 이제 꺾이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집값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초기에는 금리고 그 다음에 대출액이지만요. 경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중에서 통계청에서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서야 꺾이고 있습니다. 한번 꺾이면 평균 19개월 꺾였다는 거죠. 이걸 보면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하락 국면이다.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 규제 24번인가 내놨지 않습니까? 집값 올랐어요. 근데 이번 정부 지금 계속 규제 하나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보니까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찔끔찔끔 규제. 이것 가지고는 하락 못 막는다. 가감한 규제도 못 막을 겁니다. 이 추세라는 것은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추세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하고 아파트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집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시 아파트 가격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아파트 지수가 1986년에서 9배 정도 올랐어요. 지수입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여러 아파트도 이거와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점자 업종 주가는 어떻습니까? 87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은 한 번 사면은 오래오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늘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오래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것 보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상승하죠.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주식 사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저게 삼성전자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세요? 매월 매년 우리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우리 가계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실물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78%나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주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22%,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 실제 금융자산은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아요. 특히 50대,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실물자산, 부동산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갈수록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일 거라는 거죠. 저런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분적으로 유동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가 뭡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어떻습니까? 매달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지금 뭐 9억까지 그거 해주죠. 그런데 뭐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9억까지 하면은 매달 한 2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융자산 배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가계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에 현재 4,922조 정도 돼요. 그런데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45.6%입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은행에다 지금 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금리 5% 주거든요. 여러분 5% 의미가 뭐예요? 지난 10년간 우리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 5.8%예요. 주식이라는 게 늘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면 5%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제가 아마 86년에 주택 청약예금 들고요. 그 뒤로 예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자산의 한 13% 정도를 은행에다 맡겼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주식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5년짜리를 4.5%에 한 은행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다 맡겼는데 그 얼마 후에 그 은행 회장부 임원들이 저한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럽니다.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 은행에 제가 4.5% 금리로 예금을 맡겼는데 5년 후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1 내지 2%로 떨어질 텐데 당신들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가지고 저한테 4.5% 금리 줄 수 있지 정말 궁금하다. 지금 그만큼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거의 정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여유자금 있으면 일부는 은행에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인데요. 채권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런데 은행예금하고 채권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은행예금은 약정한 기간 돼야지 그 금리 주지 않습니까? 제가 1년 5%라는데 1년 전에 찾으면 그거 안 줘요. 근데 채권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하락 국면에서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고채 10년 제가 사실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4.6%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4%까지 떨어진 거죠. 거의 10% 수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건 언제든지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고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은행채, 그 다음에 서서히 우량회사채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동안 국고채 투자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내년까지 가면서는 우량회사채 잘 고르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 비중이에요. 작년 말에 23%까지 갔다가 올 2분기 21% 아마 3분기 돼 있다가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됩니다만 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통계 보면서 아쉬워요. 코스피가 3천 갔을 때 20-30% 가대평가될 때 동학개미운동이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 제가 보는 모든 경제지표에서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 이럴 때 주식시장을 떠나셔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금리 조만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주가가 싸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남아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은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업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가, 집값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 특히 주가가 추세 밑으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결국 추세로 간다.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질문 좀 받을까요? 네, 질문을 워낙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사전에 네, 이렇게 따로 좀 받아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대표해서 네. 드릴게요, 교수님. 본인이,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투자를 하신 것 중에 가장 후회했던 주식이나 투자 상품 있을까요?라고 실패 경험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수님? 저는 뭐 예. 주식 개별 종목에서는 거의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 잘하는 주식만 하니까요. 음.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 다니면은 가끔 그 금융상품 캠페인을 하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사장이 들고 저도 뭐 부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요. 그런 캠페인을 할 때마다 금융상품 그런 것들을 한 30% 손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서 어떤 금융상 회사에서 무슨 캠페인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상품이 거의 절정에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금융상품에서 큰 손해를 안 봤습니다만은 뭐 다른 데서 가끔 손해를 보죠. 제가 한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7천만 원 주고 한번 건강을 잘 지키자 샀는데요. 그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7천만 원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 프로필을 보면요. 정말 여러 언론사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을 받으셨거든요. 사실 뭐 워낙 제대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후회가 없으신 거 아닌지. 오늘 저는 저 사실 네. 뭐 늘 뭐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네. 저 아, 예. 58년 개띠니까 수익뿐만 아니라 늘 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요. 아, 예. 사실 올해도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계좌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철저하신 성격이 사실 좀 후회 없는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는 누구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주셨어요.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렌 버핏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 투자에서 제일 이론칙이 뭐라는 겁니까? 원금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채권, 은행예금, 그 원금 지키면서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랐고 채권 투자하면 손해 봤는데 저는 금리가 아까 정점에 와 있다. 갈수록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이 떨어져 단기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또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할 텐데요. 제 이야기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만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금을 지킬 수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오렌 버핏을 좋아하는 거는요. 오렌 버핏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본격적으로 돈을 번 나이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65세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올해 65세예요. 그래서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증권회사 다니면서 거의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학교로 오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주식 투자라는 게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후에 저 박영옥 대표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도 사업이다. 박영옥 대표가 제 대신유권 입사 동기입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 않습니까? 뭐 그처럼 공부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것도 오렌 버핏이 65세 이상 이후에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희망을 많이 가지고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신데. 네. 아니 정말 그 투자는 65세부터 이렇게 또 뭔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도 같아요. 존경하는 또 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저희 시간을 정말 딱 맞춰서 끝내주셔가지고 저 여기서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들려주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